나는 평생 버려진 줄로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나는 새 사람의 죄책감이 아니라 마지막 용기에서 태어난 사랑이었네요. 이제는 더 미움 붙잡지 않을게요. 당신들이 남긴 이 사랑으로 나 여기서 다시 시작할게요. 당신의 진심에도 따뜻한 이야기가 피어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가요. 초겨울 아침 경기도 양평의 산자락은 안개에 쌓여 있었습니다. 29살 한도윤은 낡은 소나타에서 내려 묘지 입구를 바라보았어요. 철문은 녹슬어 반쯤 열린 채였고 그 너머로 잡초가 무성한 언덕이 보였지요. 그는 검은 코트 깃을 세우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그는 서울 강남의 장례식장에 서 있었어요. 부친 한상우 회장의 영정 앞에는 조화가 가득했고 조문객들은 끊이지 않았지요. 하지만 도윤은 그 자리에서조차 투명인간 같았습니다. 큰형 한도준은 검은 양복 안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사람들과 악수를 나눴고 둘째 한도경은 장례식장 복도에서 전화통화를 이어갔어요. 그들은 아버지의 죽음보다 앞으로의 일에 더 관심이 있어 보였지요. 장례식이 끝난 바로 그날 저녁 가족들은 강남의 한법률사무소에 모였습니다. 유산 분배를 위한 자리였어요. 변호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유언장을 낭독했지요. 장남 한도준에게는 강남 테헤란로 오피스 빌딩 지분 60%를, 차남 한도경에게는 제주 서귀포 리조트 전체 소유권을. 도윤은 긴장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차례가 왔을 때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서류 한 장을 건넸어요. 막내 한도윤에게는 경기도 양평군 소재 가족묘지 1200평을 증여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지요. 큰형이 먼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묘지? 아버지도 참 재밌으시네. 둘째 형도 비아냥거렸어요. 그래도 뭐 받긴 했잖아. 감정가가 얼마라던가?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약 4천만 원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매달 관리비가 50만 원 정도 발생합니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어머니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고 형들은 이미 자신들의 재산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지요. 그날 밤 도윤은 서울 구로구의 좁은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28년을 함께 산 가족이었지만 그는 늘 외톨이였지요. 어린 시절부터 형들은 그를 덤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한 번도 똑바로 쳐다본 적이 없었고 어머니는 항상 다른 아들들 편만 들었어요. 대학도 지방사립대를 나왔고 지금은 작은 광고 대행사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었지요. 그는 눈물을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 가족에 태어난 걸까? 다음 날 아침 도윤은 결심했어요. 양평 묘지를 직접 보러 가기로 한 거지요. 그것이 무엇이든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흔적이라면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회사에 휴가를 냈고 낡은 차에 삽과 손전등을 실었어요. 양평으로 가는 길은 멀었습니다. 중부고속도로를 빠져나와 좁은 국도를 따라가자 산과 논밭이 펼쳐졌지요. 내비게이션이 목적지 부근입니다라고 알렸을 때 도윤은 차를 세웠어요. 눈앞에는 비포장도로만 이어져 있었고 나무 팻말 하나가 덩그러니 서 있었지요. 한씨 가족묘지. 차에서 내린 도윤은 삽을 들고 걸었습니다. 낙엽이 쌓인 오솔길을 따라 10분쯤 올라가자 철문이 나타났어요. 그 너머로 묘비 몇 개가 보였지요. 모두 오래되어 이끼가 끼어 있었고 주변엔 잡초만 무성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걸어 들어갔어요. 가장 안쪽에 검은 대리석 묘비 하나가 서 있었지요. 표면은 깨끗했고 이름도 새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중앙에 작은 십자가 문양만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그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여긴 대체 뭐죠?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졌어요. 하늘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지요. 도윤은 주머니에서 유언장 사본을 꺼냈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 땅은 내가 책임져야 할 마지막 의무다.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지요. 그때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보슬비었지만 곧 굵어졌어요. 도윤은 일어나 차로 돌아가려 했지요. 그런데 뒤를 돌아보는 순간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빗물에 젖은 묘비 표면에서 무언가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희미한 글자와 선들이 대리석 위로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지요. 도윤은 황급히 다시 묘비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비에 젖은 검은 대리석 위로 한 줄의 문장이 선명하게 나타났어요. 비 오는 날 진실이 드러나리라. 도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묘비 표면을 손으로 쓸어내렸습니다. 빗물이 흘러내리면서 글자는 더욱 선명해졌어요. 비 오는 날 진실이 드러나리라. 그 아래로 또 다른 문양들이 나타나고 있었지요. 손으로 새긴 듯한 조잡한 선들이었는데 자세히 보니 지도 같았습니다. 묘비를 중심으로 화살표가 그려져 있었고 북쪽 열걸음이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보였어요. 도윤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에는 아무것도 담기지 않았어요. 다시 눈으로 보면 분명히 글자가 있는데 화면에는 그냥 검은 대리석만 보였지요. 그는 당황했습니다. 이게 무슨 빗소리가 점점 거세졌어요. 도윤은 재빨리 주머니에서 볼펜과 영수증을 꺼내 글자를 베껴 적었지요. 손이 떨려서 글씨가 흐트러졌지만 기록하지 않으면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북쪽이라고 했습니다. 도윤은 휴대폰 나침반 앱을 켰어요. 묘비를 등지고 북쪽을 향해 섰지요. 그리고 천천히 걸음을 세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 둘, 셋 발밑은 질퍽한 흙이었고 낙엽이 미끄러웠어요. 여덟, 아홉, 열. 10번째 걸음을 내디뎠을 때 그의 발끝이 무언가 단단한 것에 닿았지요. 도윤은 무릎을 꿇고 손으로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빗물과 진흙이 섞여 손이 더러워졌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검은 금속의 모서리가 드러났지요. 그는 차로 달려가 삽을 가져왔습니다.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내자 30cm 정도 되는 금속 상자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표면에는 녹이 슬어 있었고 자물쇠 대신 낡은 고리만 달려 있었지요. 도윤은 상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웠어요. 그는 묘비 옆 평평한 바위에 상자를 놓고 고리를 열었지요. 뚜껑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안에는 두꺼운 비닐봉지에 쌓인 물건들이 들어 있었어요. 도윤은 조심스럽게 봉지를 꺼냈지요. 첫 번째는 낡은 편지 봉투였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였고 겉면에는 검은 펜으로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필체는 아버지의 것이었지요. 도윤에게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다면 열어라.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봉투를 뜯었어요. 편지지는 2장이었습니다. 첫 장을 펼치는 순간 아버지의 육필이 눈에 들어왔지요. 도윤은 빗속에서 글자를 읽기 시작했어요. 도윤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구나. 내게 할 말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부터 말하마. 넌 내 친아들이 아니다. 도윤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다음 문장을 읽었어요. 넌 내 누나 하는 주의 아들이다. 28년 전 겨울 내 부모님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경부고속도로에서 빗길 추돌사였지. 내 아버지 박영호는 그 자리에서 숨졌고 은주 누나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흘 만에 세상을 떠났단다. 도윤은 편지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빗물이 종이 위로 떨어졌지만 글씨는 번지지 않았어요. 방수 잉크로 쓴 것 같았지요. 그는 계속 읽었습니다. 너는 차 뒷좌석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 카시트가 널 지켜준 거야. 병원에서 연락이 왔을 때 나는 너를 처음 봤지. 생후 11개월 작고 빨간 내 얼굴을. 나는 그때 결심했단다. 이 아이만큼은 지키겠다고.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빗물과 섞여 턱을 타고 떨어졌지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두 번째 편지지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나는 떳떳하지 못했다. 내 부모님이 남긴 보험금이 10억이었어. 당시 내 회사는 부도 직전이었고 나는 그 돈을 썼다. 너를 키운다는 명목으로 회사를 살렸지. 그 돈으로 지금의 한상 건설이 만들어졌단다. 도윤은 편지를 내려놓고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빗줄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아버지 아니 삼촌 그의 목소리는 비명처럼 흩어졌지요. 나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다. 내가 자랄수록 은주 누나를 닮아가는 걸 보면서 나는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 그래서 차라리 너를 멀리했지. 미안하다, 도윤아. 이 묘지는 내 진짜 부모님의 몫이다. 감정가는 4천만 원이지만 실제로는 개발 예정지로 지정돼 있어. 5년 뒤면 20억은 될 거야. 이건 내 부모님이 남긴 유산의 일부라도 돌려주려는 내 마지막 속죄다. 그리고 상자 안에 열쇠가 하나 더 있을 거다. 그건 내 진짜 집의 열쇠란다. 서울 마포구 망원동 201호. 내 부모님이 살던 곳이지. 아직 그대로 남아있어. 용서는 바라지 않는다. 다만 진실만은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마이너스 한상우. 도윤은 편지를 가슴에 안고 주저앉았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그는 한참을 그 자리에서 울었지요. 28년간 자신을 괴롭혔던 외로움의 이유를, 가족들이 자신을 대하던 차가운 시선의 의미를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상자 안을 다시 들여다봤지요. 편지 아래 작은 황동 열쇠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열쇠고리에는 망원동 201이라고 적힌 작은 택이 달려 있었어요. 도윤은 열쇠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묘비를 다시 바라봤지요. 빗물이 흘러내리면서 글자들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어요. 곧 원래의 검은 대리석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그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비는 이제 그쳤지요. 먹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편지와 열쇠를 주머니에 넣고 묘비 앞에 섰어요. 어머니, 아버지, 그는 처음으로 진짜 부모를 불렀습니다.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날 남겨주셔서. 도윤은 묘지를 나와 차로 돌아왔어요. 운전석에 앉아 내비게이션에 서울 마포구 망원동을 입력했지요. 그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이제 그는 답을 찾아야 했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서울로 돌아오는 길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도윤은 중부고속도로를 달리면서 계속 편지 내용을 떠올렸어요. 넌 내 친아들이 아니다.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지요. 차창 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지만 도윤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망원동에 도착한 건 밤 8시가 넘어서였어요. 좁은 골목길을 따라 들어가자 오래된 빌라 한 채가 나타났지요. 3층짜리 건물이었는데 외벽은 색이 발해 있었고 1층 계단 옆에는 녹슨 우편함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차에서 내려 201호 표시를 찾았어요. 2층 끝방이었지요. 계단을 올라가는 도윤의 발걸음은 무겁였습니다. 복도 전구는 깜빡거렸고 어디선가 저녁 요리하는 냄새가 났어요.
201호 문 앞에 섰을 때 도윤은 한참을 망설였지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황동 열쇠는 손때가 묻어 반들거렸어요. 아버지 아니 삼촌이 28년간 간직했던 거겠지요. 열쇠를 넣고 돌렸습니다. 찰칵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도윤은 천천히 문을 밀었지요. 안에서 오래된 공기가 흘러나왔습니다. 곰팡이 냄새와 먼지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도윤은 벽을 더듬어 전등 스위치를 찾았지요. 불을 켰지만 거실 전구는 켜지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복도 불빛이 어슴푸레하게 안을 비췄어요. 집은 작았습니다. 거실 겸 부엌이 하나, 작은 방 2개, 화장실 하나. 전형적인 80년대 신혼부부 집이었지요. 거실에는 낡은 소파와 작은 식탁이 있었어요. 식탁 위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벽에는 달력이 걸려 있었습니다. 도윤은 달력에 다가갔어요. 1997년 12월로 멈춰 있었지요. 28년 전 부모님이 돌아가신 바로 그 달이었습니다.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이불이 개켜져 있었고 옷장 문은 반쯤 열려 있었어요. 도윤은 옷장을 열어봤지요. 여자 옷과 남자 옷이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하는 주에 오실 거예요. 도윤은 조심스럽게 옷자락을 만졌지요. 오래된 섬유유연제 냄새가 희미하게 났습니다. 작은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도윤은 숨이 멎었어요. 거기는 아기 방이었지요. 작은 아기 침대가 있었고 벽에는 동물 그림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책장에는 아기용품들이 정리돼 있었어요. 기저귀, 젖병, 딸랑이 모두 28년 전 그대로였지요. 도윤은 아기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기가 내가 자던 곳이구나. 침대 옆 서랍을 열었어요. 안에는 두꺼운 앨범 한 권이 들어 있었지요. 도윤은 앨범을 꺼내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젊은 부부의 사진이 있었어요. 웨딩 사진이었지요. 신부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고 신랑은 수줍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신부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 들었지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초음파 사진, 배가 불러온 여자, 병원 침대 위에 갓난아기 마지막 사진은 퇴원하는 날이었지요. 아버지가 아기를 안고 있었고 어머니는 옆에서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1997년 2월 3일. 우리 도윤이 집에 왔다. 도윤은 앨범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어머니, 아버지, 그는 처음으로 진짜 부모를 제대로 불렀지요. 28년 만에 찾은 자신의 뿌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구로구 원룸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여는데 안에서 인기척이 났지요. 놀라서 문을 활짝 열자 거실에 큰형 도준과 둘째 도경이 앉아 있었습니다. 형들이 왜 도윤이 당황해서 물었어요. 도준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야, 어디 갔다 오는 거야? 전화도 안 받고.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도경도 팔짱을 낀 채 도윤을 쳐다봤지요. 너 파주 땅에 뭐 숨겨둔 거 있지? 파주요? 거긴 양평인데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도준이 비웃었어요. 양평이든 파주든 상관없어. 아버지가 너한테 그냥 땅만 줬을 리 없다고. 뭔가 있을 거야. 도경이 거들었지요. 우리 요즘 좀 어려워. 제주 리조트 대출 이자가 장난 아니거든. 내가 받은 거 좀 나눠야 되는 거 아니야? 도윤은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형들, 저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묘지예요. 도준이 코웃음을 쳤어요. 거짓말. 너 어제 양평 갔다 온 거 알아? 뭘 찾았어?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지요.
편지 이야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도경이 일어나 도윤에게 다가왔어요. 야, 우리 형제잖아. 솔직하게 말해봐. 아버지가 뭘 남겼어? 도윤은 고개를 들어 형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형님들,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는 가방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낡은 봉투를 식탁 위에 놓았어요. 이거 읽어보세요. 도준이 편지를 집어들었지요. 도경도 옆에서 함께 봤습니다. 처음에는 무심하게 읽던 형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이게 무슨 도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경은 편지를 끝까지 읽고 손을 내려놨어요. 거실은 조용해졌지요.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거렸어요. 도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너는 우리 피가 아니란 말이야?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전하는 주 이모님의 아들이에요. 아버지 아니 삼촌의 조카고요. 도경이 소파에 털썩 앉았지요. 미친 이게 무슨. 도준은 편지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읽었어요. 이 재산은 내 누나의 몫이며 내 아들 도윤에게 돌려준다. 그는 편지를 구겼지요. 10억으로 회사를 일으켰다고? 그럼 우리가 가진 건 다 내 거였단 말이야? 형, 그게 아니라 도윤이 말을 이으려 했지만 도준이 소리쳤습니다. 닥쳐. 28년간 우린 내 돈으로 산 거잖아. 도경도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말도 안 돼. 아버지가 왜 이런 걸 숨긴 거야?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최순이가 들어왔어요. 손에는 반찬 봉지를 들고 있었지요. 아니, 너희들 여기 왜 다 모여? 그녀는 식탁 위에 편지를 받습니다. 도준이 편지를 어머니에게 건넸어요. 어머니, 이거 읽어보세요. 최순이는 안경을 꺼내 쓰고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편지를 다 읽은 뒤 그녀는 도윤을 바라봤지요. 도윤아, 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저도 어제 알았어요. 최순이는 반찬 봉지를 바닥에 떨어뜨렸지요. 김치통이 바닥에 굴러갔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럼 내가 28년간 키운 넌. 저는 여전히 어머니 아들이에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순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넌 은주 언니의. 그녀는 소파에 주저앉았지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도준과 도경도 말없이 서 있었어요. 거실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지요. 도윤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저 며칠 밖에서 지낼게요. 생각 정리하시는 시간 가지세요. 그는 문을 열고 나갔어요. 복도에 나온 도윤은 벽에 기댔습니다. 안에서 누군가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였지요. 도윤은 주머니에서 망원동 열쇠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어요. 그날 밤 도윤은 망원동 201호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바닥에 앉아 앨범을 펼쳤어요. 부모님의 웃는 얼굴을 보면서 그는 생각했지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돌아갈 곳은 없다는 것. 그리고 스스로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었지요. 망원동 201호에서 맞은 첫 아침은 낯설었습니다. 도윤은 거실 바닥에서 잠들었다가 햇살에 눈을 떴어요. 창밖으로 골목길이 보였고 아침 출근하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렸지요. 그는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온몸이 뻐근했어요. 화장실 거울을 보니 눈가가 퉁퉁 부어 있었지요. 휴대폰을 켰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20통이 넘었어요. 대부분 큰형 번호였고 몇 통은 어머니였지요. 도윤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대신 회사에 문자를 보냈지요.
개인 사정으로 일주일 휴가 쓰겠습니다. 팀장에게서 곧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몸 조리하세요. 도윤은 근처 슈퍼마켓에서 청소도구와 생활용품을 샀어요. 집을 정리하기로 했지요. 28년간 방치된 공간이었지만 이제 당분간 여기서 지낼 거였습니다. 부모님이 살던 집, 자신이 태어난 집을 제대로 보고 싶었어요. 먼저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어요. 먼지를 털고 바닥을 닦았지요. 거실부터 시작해서 안방, 작은 방까지 천천히 손을 댔습니다. 오래된 물건들을 만질 때마다 낯선 감정이 밀려왔어요. 이건 어머니가 쓰던 컵, 저건 아버지가 읽던 책 모두 처음 보는 것들이었지만 묘하게 그리웠지요. 부엌 찬장을 정리하다가 도윤은 작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나무로 만든 상자였는데 표면에 도윤이 보물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손글씨가 예뻤지요. 어머니 하는 주의 글씨였을 거예요. 도윤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아기 물품들이 담겨 있었어요. 첫 베넷저고리, 탯줄 보관함, 작은 손도장 그리고 일기장 한 권이 있었지요. 도윤은 일기장을 꺼내 펼쳤습니다. 1997년 2월 5일 출산 이틀 뒤부터 적혀 있었어요. 우리 도윤이가 오늘 처음 웃었다. 잠결에 살짝 미소를 지었는데 영호 오빠가 카메라를 가져오느라 난리였다. 이 아이가 얼마나 예쁜지 몰라. 매일 봐도 신기하다. 도윤은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매일 쓴 건 아니었지만 어머니는 자신의 성장을 꼼꼼히 기록했어요. 첫 이유식, 첫 발걸음, 첫말 모든 순간이 담겨 있었지요. 도윤이가 오늘 엄마라고 했다. 아직 정확하진 않지만 분명히 음아라고 불렀어.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났다. 영호 오빠는 이제 아빠도 빨리 가르쳐야지라며 장난쳤다.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일기장 위로 물방울이 번졌어요. 그는 황급히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지요. 마지막 장은 1997년 12월 15일이었습니다. 사고 나기 이틀 전이었어요. 내일 영호 오빠 회사 송년회가 있다. 상우 오빠네 집에 도윤이를 맡기기로 했다. 오래간만에 둘이 외출하는 거라 설렌다. 도윤아, 엄마 아빠 다녀올게. 사랑해, 우리 아들. 도윤은 일기장을 닫고 가슴에 안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사랑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요. 28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어머니에게 전하는 말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도윤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어요. 이번엔 둘째 형 도경이었지요.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도윤아, 나 형이야. 지금 시간 좀 있어? 네, 형.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도경이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 좀 만나자. 형이랑 어머니랑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 구로 카페 알지? 거기서 3시에 볼 수 있을까? 도윤은 시계를 봤습니다. 1시였어요.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오후 3시, 도윤은 구로역 근처 카페에 도착했어요. 안에는 이미 도준, 도경, 그리고 어머니 최순이가 앉아 있었지요. 도윤이 들어서자 세 사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수척해 보였어요. 도윤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도준이 먼저 입을 열었지요. 도윤아, 우리가 며칠 동안 많이 생각했어. 그리고 아버지 서재를 뒤져봤어. 그는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뭔데요? 도윤이 물었어요. 도경이 대신 대답했지요. 아버지가 남긴 다른 편지야. 우리 앞으로 쓴 거. 도준이 서류를 도윤 앞으로 밀었습니다. 읽어봐. 도윤은 편지를 집어들었어요. 한상우의 필체였지요.
날짜는 1년 전이었습니다. 도준, 도경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너희는 이미 도윤의 비밀을 알았을 것이다. 놀랐겠지. 아버지도 28년간 이 비밀을 안고 살기가 힘들었단다. 하지만 명심해라. 도윤이는 너희 동생이다. 피가 다르다고 해서 가족이 아닌 건 아니야. 오히려 너희는 도윤이를 더 챙겨줘야 한다. 그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아이니까. 부모를 잃고 진실도 모른 채 살아온 아이니까. 부탁한다. 형으로서 도윤이를 지켜줘라. 마이너스 아버지. 도윤은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도준이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하다, 도윤아. 형이 욕심에 눈이 멀었어. 돈 때문에 내가 우리 동생이란 걸 잊었어. 도경도 손으로 얼굴을 감쌌지요. 나도 미안해. 형 자격이 없었어. 어머니 최순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윤아,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도윤은 어머니를 바라봤지요. 최순이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나도 며칠 동안 많이 생각했어. 처음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었단다. 28년을 내 아들로 키웠는데 갑자기 조카라니. 그녀는 말을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지요.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니 내가 조카든 아들이든 뭐가 달라지는 거지? 난 너를 28년간 사랑했어. 내가 아플 때 밤새 간호했고 내가 웃을 때 같이 웃었어. 그게 가짜였을까? 아니야, 도윤아. 그건 진짜였어. 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최순이가 손을 내밀었어요. 미안하다, 도윤아. 그리고 고맙다. 내가 우리 곁에 있어줘서. 도윤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지요. 따뜻했습니다. 도준이 말했어요. 도윤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진짜 가족으로. 도경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리고 내가 받은 땅, 그건 내 거야. 우린 욕심내지 않을게. 도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형들, 그게 아니라.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 사실 결심한 게 있어요. 그 땅으로 재단을 만들려고요. 제 친부모님 이름으로요. 교통사고 유가족을 돕는 재단이요. 세 사람이 놀란 표정으로 도윤을 바라봤어요. 도윤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니, 삼촌이 남긴 편지에 쓰여 있었어요. 그 땅은 5년 뒤면 20억이 된다고요. 전 그 돈을 좋은 곳에 쓰고 싶어요. 제 부모님이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도윤은 가족들을 돌아봤지요. 우리 가족 이름으로 함께하면 안 될까요? 한상우, 최순이, 한도준, 한도경, 그리고 한도윤. 5명의 이름으로요. 도준이 눈을 감았습니다. 도경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순이는 눈물을 흘렸지요. 도윤아, 정말 고맙구나. 내가 우리 아들이어서. 카페 창밖으로 저녁 햇살이 비쳤습니다. 네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불편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28년 만에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순간이었어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양평의 산자락은 이제 초겨울에서 한겨울로 넘어가고 있었어요. 도윤은 다시 그곳에 섰지요.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큰형 도준, 둘째 도경, 어머니 최순이가 함께였어요. 네 사람은 묘지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도윤은 묘비를 새로 단장했어요. 검은 대리석은 그대로였지만 이제 이름이 새겨져 있었지요. 하는 주방 영호 부부지며 그 아래에는 작은 글귀가 추가되었습니다. 사랑은 시간을 넘어 계속된다. 어머니 최순이가 직접 고른 문장이었어요. 도준이 묘비 앞에 꽃다발을 놓았습니다. 이모님, 이모부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어요. 도경도 고개를 숙였지요.
도윤이를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저희 가족에게 도윤이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순이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언니, 제가 도윤이를 잘 키우지 못했어요.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했던 시간이 너무 많았어요. 미안해요. 그녀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지요.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제 집에 가도 되죠? 그는 미소 지었어요. 제가 잘 살게요. 어머니, 아버지가 남겨주신 사랑으로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지요.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은 평화로웠습니다. 도경이 운전을 했고 도주는 조수석에, 도윤과 최순이는 뒷좌석에 앉았어요. 최순이가 도윤의 손을 잡았지요. 도윤아, 망원동 집은 어떻게 할 거야?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당분간 거기서 지내려고요. 부모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니까요. 도준이 백미러로 도윤을 보며 말했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우리가 가끔 놀러 갈게. 도경도 웃었지요. 형, 우리 거기서 가족 모임 한번 하자. 도윤이 부모님께 인사드리는 자리로.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형들. 2달 뒤 재단 설립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도윤은 회사를 그만두고 재단 일에 전념했어요. 이름은 하는주방영호 교통안전재단으로 정했지요. 양평 땅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지만 도준과 도경이 사재를 출연해 시드머니를 마련했습니다. 최순이도 자신의 예금 일부를 기부했어요. 재단 사무실은 망원동 근처에 작은 공간을 얻었습니다. 도윤이 직접 책상과 의자를 들여놓았어요. 벽에는 부모님의 웨딩 사진을 확대해서 걸었지요. 사진 속 젊은 부부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첫 사업은 교통사고 유가족 자녀 장학금이었어요. 도윤은 직접 신청서를 검토하고 가정 방문도 했지요. 어느 날 경기도 평택에 사는 12살 소년을 만났습니다. 아버지를 교통사고로 잃고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아이였어요. 도윤은 소년의 눈을 보며 말했습니다. 힘들지? 나도 그랬어. 하지만 괜찮아질 거야. 소년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 돈으로 아이 학원비를 낼 수 있어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지요. 아니에요. 이건 제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저는 그걸 전달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집을 나서는 도윤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재단 개소식 날이 밝았어요. 작은 행사였지만 의미는 컸지요. 양평 묘지 근처에 작은 표지판을 세웠습니다. 하는주방영호 교통안전재단 추모공간 묘지는 이제 단순한 무덤이 아니었어요. 희망의 장소가 되었지요. 개소식에는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도준, 도경, 최순이, 그리고 도윤. 4사람은 표지판 앞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사가 말했지요. 자, 활짝 웃으세요. 도윤은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28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마음이었어요.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저녁 가족들은 망원동 201호에 모였습니다. 도윤이 직접 요리를 했어요. 김치찌개와 제육볶음, 그리고 된장국. 서툴렀지만 정성을 다했지요. 식탁에 음식을 차리자 최순이가 감탄했습니다. 도윤아, 내가 이런 솜씨가 있었어? 도윤이 웃었어요. 요즘 배우고 있어요. 부모님께 해드리고 싶어서요. 식사를 하면서 도준이 말했습니다. 도윤아, 아버지가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 이 모든 걸 계획하셨으니까. 도경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우리한테 진짜 가족이 뭔지 가르쳐 주신 거야. 최순이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지요. 도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형들,
어머니,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세 사람이 젓가락을 내려놓고 도윤을 바라봤어요. 도윤은 천천히 말했지요. 고맙습니다. 28년 동안 저를 키워주셔서요. 비록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그래도 저는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았어요. 가족은 피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요. 시간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거더라고요. 저희는 28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했잖아요. 그게 진짜 가족인 거죠. 최순이가 도윤을 꼭 안았어요. 도윤아, 고맙다. 내가 우리 아들이어서. 도준과 도경도 자리에서 일어나 도윤을 안았습니다. 네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거실에는 따뜻한 침묵이 흘렀지요.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돌아간 뒤 도윤은 혼자 거실에 앉았어요. 벽에 걸린 부모님 사진을 바라봤지요. 어머니, 아버지, 저 이제 괜찮아요. 행복해요.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새로 받은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어요. 평택의 그 소년 어머니가 보낸 감사 편지였지요. 도윤은 편지를 펼쳐 읽었습니다. 도윤 선생님, 아들이 요즘 밝아졌어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꿈도 생겼대요. 교통안전 전문가가 되고 싶대요. 다른 아이들이 저희 같은 아픔을 겪지 않게 하고 싶다고 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기쁜 눈물이었지요.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눈송이들이 골목길을 덮어가고 있었지요. 그는 책상 서랍에서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일기장이었어요. 어머니 한은주가 쓰던 것처럼 도윤도 일기를 쓰기 시작했지요. 펜을 들어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진짜로 행복했다. 가족과 함께여서 사랑을 나눌 수 있어서, 그리고 부모님의 마음을 이어갈 수 있어서. 이제 안다. 유산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걸. 그리고 그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도윤은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속삭였지요. 어머니, 아버지 사랑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바람이 창문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요. 이듬해 봄 양평 묘지에는 새 묘비 하나가 더 세워졌습니다. 한상우의 묘였어요. 가족들이 의논해서 결정한 일이었지요. 그를 친누나 옆에 묻어드린 겁니다.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졌어요. 한상우. 그는 동생이자 아버지였고 죄인이자 구원자였다. 사랑으로 시작해 사랑으로 끝났다. 묘비 제막식 날 도윤은 삼촌의 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삼촌, 이제야 진짜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네요. 제게 가족을 만들어 주셔서, 사랑을 가르쳐 주셔서, 그리고 진실을 남겨주셔서요.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벚꽃잎이 흩날렸지요. 도윤은 일어서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가족들이 미소 지으며 서 있었어요. 최순이, 도준, 도경, 그리고 새로 생긴 가족들까지. 재단 직원들과 장학생들이 함께했지요. 도윤은 그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유산이구나. 돈이 아니라 사람, 관계, 그리고 사랑. 그게 진짜 물려받은 거였어. 바람에 묘비의 문구가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사랑을 데리고 돌아온다. 도윤은 마지막으로 묘비를 어루만졌어요. 차가운 대리석이 따뜻하게 느껴졌지요. 그는 가족들에게 걸어갔습니다. 손을 펼쳐 모두를 안았어요. 고맙습니다. 우리 가족이어서요.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들렸어요. 그 순간이 영원히 기록되었지요. 그날 저녁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붉은 하늘 아래로 도시의 불빛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지요. 도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는 알았어요.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휴대폰에서 알림이 울렸습니다. 재단 계좌로 익명 기부금이 들어왔다는 메시지였어요. 100만 원. 메시지에는 짧은 글이 적혀 있었지요. 제 아들도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다른 가족들이 희망을 잃지 않길 바랍니다. 도윤은 휴대폰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슬프지 않았지요. 오히려 벅찼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시간을 넘어서 사람을 넘어서 차가 망원동에 도착했습니다. 도윤은 202로 문을 열었어요. 집은 이제 포근했지요. 거실에는 가족들이 놓고 간 화분들이 있었고 냉장고에는 어머니가 채워둔 반찬이 가득했습니다. 벽에는 함께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도윤은 소파에 앉아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를 적기 시작했지요. 오늘 삼촌의 묘비를 세웠다. 그리고 깨달았다. 유산은 물건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사랑은 죽지 않는다는 걸. 그리고 가족은 선택이라는 걸. 나는 이 가족을 선택한다. 그들도 나를 선택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도윤은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지요.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삼촌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됐어요. 지켜봐 주세요. 제가 잘 살아갈게요. 사랑으로요. 별빛이 더 밝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지요. 내일도 모레도 그는 계속 살아갈 겁니다. 부모님이 남긴 사랑과 함께요. 진실은 언젠가 사랑을 데리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히 계속되는 거지요.